안녕하세요. 유란시아서 핵심 내용을 스터디 그룹 과제에 맞춰서 52주로 나눠서 1주부터 52주까지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강째 7초우주와 그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유란시아서 본문은 제15편 7초우주와 제28편 초우주 봉사의 영 두 편입니다. 이 두 편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지만은 하나의 주제로 묶입니다. 15편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가 어떤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서술한다면 28편은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들이 어떤 기법으로 봉사하는가를 서술합니다. 구조와 기능, 골격과 신경계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편의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천문학적 서술, 조직원리, 통치구조, 그리고 반사봉사의 기법이라는 네 축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용은 본문 그대로 읽고 해석과 요약은 인용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두 편은 서로 다른 시기에 번역되어 고유명사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오르번ton 예쪽부터 늘 계신 일과 같이 확정된 용어집 표기로 통일해서 읽겠습니다. 인용 구절의 편장절은 슬라이드에 표시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두 편은 각기 다른 화자가 서술합니다. 제15편은 유보사에서 온 우주 검열자가 발표했고 제28편은 유보사의 막강한 사자가 후원했습니다. 두 화자 모두 초우주 수도 유보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발표들은 파라다이스의 시점이 아니라 초우주 행정의 시점에서 기술된 문서라는 뜻입니다. 화자 자신이 서술의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15편 0장 3절입니다. 초우주들에 관한 방대한 지식 중 내가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영역들 전반에는 물질적 힘과 영적 힘 모두를 위한 지적 통제 기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읽는 것은 완결된 우주지가 아니라 지성적 통제라는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선별된 발췌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본문을 다루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문서에서 완결된 천문 자료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질과 영이 하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주장을 어떤 근거와 어떤 절제적인 스타일로 제시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발표가 붙잡는 물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15편의 첫 장은 관측의 문제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짧은 수명과 기록의 한계 안에서는 우리 세계가 지도조차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무작정 돌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곧바로 그 인상을 교정합니다. 15편 1장 2절입니다. 우리는 일곱 초우주가 거대한 타원, 즉 거대하고 길쭉한 원을 가로지른다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발견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진술은 선언이 아니라 관측이 결과로 제시됩니다. 본문은 이어서 네바돈이 제1초우주와 제6초우주 사이를 선회하는 제7초우주 오르번튼에 속하며 그리 오래지 않아 남동적 골곡부를 돌아 지금은 비교적 직선인 북쪽 경로를 지나고 있다고 위치를 특정합니다. 방향 없는 표류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행렬이라는 것이 이 장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두 시점의 대비입니다. 유란시아의 시점에서 무질서로 보이는 것이 유보사의 시점에서는 궤도로 보입니다. 본문은 인상을 부정하지 않고 관측 위치 차이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 방식은 이후 여러 장에서 반복되며 이 문서의 논증 습관을 보여줍니다. 제15편의 마지막 장은 앞서 제시한 조직 원리를 한 행성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 체계의 606번째 세계이며 이 체계에는 현재 619개의 거주세계가 있습니다. 사타니아는 놀라시아 덱 별자리의 24번째 체계이고 놀라시아 덱은 네바돈 우주의 70번째 별자리입니다. 네바돈은 엔사 소구역의 84번째 지역우주이고 엔사는 스플렌돈 대구역의 제3소구역이고 스플렌돈은 오르번톤의 제5대구역입니다. 이 서열을 모두 통과한 끝에 본문은 하나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대우주 등록번호
5조 3,424억 8,233만 7,666입니다. 학술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이 정밀함의 방향입니다. 숫자는 규모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부정하기 위한 장치로 놓여 있습니다. 조직도의 각 하는 통계 단위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앞서 제시한 7중 조직이 여기에서 한 행성의 좌표로 환원되고 그 끝에 개별 등록번호가 붙습니다. 규모의 서술이 개별성의 확인으로 닫히는 이 구조는 제15편 전체의 논지를 압축해 보여줍니다. 제15편 2장은 조직 원리를 제시합니다. 기본 단위는 체계이며 생명을 부양하기에 적합한 약 1000개의 세계로 이루어집니다. 100개의 체계가 한 별자리를, 100개의 별자리가 한 지역우주를, 100개의 지역우주가 한 소구역을, 100개의 소구역이 한 대구역을 구성하고 10개의 대구역이 한 초우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7초우주가 현재 조직된 대우주를 이루며 이는 대략 7조 개의 거주 가능 세계들과 건축 구체들, 그리고 15개의 하부나 거주 구체들로 구성된다. 눈여겨볼 점은 각 층위마다 통치 인격이 함께 명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조직은 순수한 수학이 아니라 언제나 인격적 책임과 짝지어져 서술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이 계단이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행정 단위라는 점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이나 창조체 거주에 부적합한 구체는 체계의 1000개 세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조직도는 전체의 목록이 아니라 생명이 거주하는 세계를 기준으로 짜인 지도입니다. 이 장은 조직 단위의 수치를 표로 제시합니다. 초우주 7, 대구역 1은, 소구역 7,000, 지역우주 70만, 별자리 7천만, 지역체계 70억, 그리고 거주 가능한 행성 7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표를 제시하기 전과 후에 2번 제한을 겁니다. 앞에서는 거주세계의 위치와 실제 숫자를 아시는 분은 오직 우주아버지뿐이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적인 숫자라고 밝힙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편 2장 25절에 이 모든 추정치는 기껏해야 근사치일 뿐인데 이는 새로운 체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조직들은 일시적으로 물질적 실존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수치는 정적인 통계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이중의 단서는 이 문서의 서술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도 그 숫자의 지위를 스스로 낮춥니다. 이 화자가 밝히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 추정치는 물질 창조의 광대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계산의 근거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3장은 관측 천문학과 직접 맞닿는 부분입니다. 15편 3장 1절입니다. 유라시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항성 영역은 대우주의 7째 구역, 즉 오르본돈 초우주에 속한다. 너희 지역 우주의 경계를 대체로 벗어나 있는 광대한 은하수 항성계는 오르본돈의 중앙핵을 나타낸다. 본문은 이어서 이 초우주가 두께보다 폭이 크고 폭보다 길이가 훨씬 긴 길쭉한 평면 위에 운행한다고 말합니다. 은하수를 볼 때 한 방향으로 별의 밀도가 높아지고 양옆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우리가 그 평면 안에 있기 때문이며 최대 밀도의 본체를 꿰뚫어 보는 방향이 곧 만물의 중심을 향한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10개의 대구역 중 8만 확인된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은 계시문헌이 관측 자료와 만나는 지점이라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문 자체는 천문학적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관측자의 위치가 만드는 제약을 먼저 설명한 뒤에 그 제약 아래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서술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본문은 유라시아의 별 관측자들이 겪는 혼란의 일부가 착시와 상대적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으로 7겹의 회전운동을 열거합니다. 행성의 공전에서 시작해 태양계가 안드로노버 성운의 핵주위를 도는 회로, 안드로노버 항성 가족이 네바돈 성운의 중력 중심을 도는 회전, 네바돈이 공수 자리 중심 주위를 도는 선회 운동, 100개 소구역이 대구역 주위를 도는 회전, 10개 대구역이 유보사 주위를 소용돌이치는 운동, 그리고 7초우주가 파라다이스와 하브나 주위를 도는 시계 반대 방향 행렬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 운동들이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다고 구분합니다.
어떤 것은 기원에 내재된 유전적 운동이고 어떤 것은 힘 조직자들의 목적 있는 활동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이 목록이 주는 방법론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겉보기 운동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하면 반드시 왜곡이 생깁니다. 본문은 착시와 상대적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측자가 여러 회전 체계를 동시에 실려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료 해석의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합니다. 제4장은 성운을 우주들의 선조로 규정합니다. 창조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정해진 기법에 따라 힘과 에너지와 물질의 중력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진행된다고 서술됩니다. 그러나 화자는 곧 바로 자신의 무지를 밝힙니다. 15편 4장 1절입니다. 우리는 극자 단계 이후의 물질 창조들의 조직을 잘 알지만 극자들의 운주적 혈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이 문서 전체의 인신론적 태도를 압축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화자가 스스로 긋습니다. 이어지는 서술은 두 계급의 분업을 보여줍니다. 파라다이스 힘 조직자들은 공간 잠재력을 원시적 힘으로 바꾸고 그 에너지가 인력에 반응하는 수준에 이르면 동력 감독자들이 등장하여 회로와 통로를 확립합니다. 본문은 이 분업에 한 가지 제한을 덧붙입니다. 살아있는 동력 감독자들은 공간 에너지를 유능하게 다루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능숙하게 조작하는 에너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능적 수달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진술입니다. 제5장은 태양과 행성의 기원을 10가지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그중 셋째 항목인 중력 폭발 행성이 우리와 직접 관련됩니다. 나선 성운에서 태어난 태양이 거대한 몸체 근처를 지날 때 조석 경련이 일어나고 분출된 물질 집합체가 궤도에서 안정되며 나중에 더 큰 집합체가 작은 것들을 끌어당겨 고체 행성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15편 5장 5절입니다. 너의 자신의 태양계도 바로 그러한 기원을 가졌다. 4장에는 안드로메다에 관한 유명한 대목도 있습니다. 15편 4장 7절입니다. 이 멀리 떨어진 성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볼 때 너희가 보는 그 빛이 저 먼 태양들을 거의 100만 년 전에 떠났다는 것을 잠시 멈춰 생각해보라. 이 두 대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우리 태양계의 기원에 관한 주장이고 뒤의 것은 관측 경험에 관한 권고입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완결된 그림이 아니라 오래전에 출발한 빛과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 겹쳐 있다는 그런 화면이라는 것입니다. 제8장은 에너지 통제를 다룹니다. 초우주본부 구체들은 그 자체로 동력 에너지 조절기이며 여기에 동력 중심들과 물리적 통제자들이 더해집니다. 본문의 서술 중 특이한 것은 이들의 하위 계급이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진술입니다. 기능은 매우 지성적이지만 명백히 자동적이며 그들의 조직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체계에는 지성이 있으나 그 지성이 반드시 인격적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모를 가늠할 한 가지 수치도 제시됩니다. 유보사의 동력 중심들이 관리하는 물리적 에너지 회로가 초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9억 6,800만 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평형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물질 단위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때로는 죽은 거인들의 충돌이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본문은 그 결과까지 서술합니다. 충돌로 거대한 질량이 가장 희귀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고 결국 더 큰 체계들은 안정되어 초우주의 확립된 회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한 체계에서 더 이상의 파괴적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제8장의 후반부는 이 문서에서 가장 절제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자는 자신들이 우주 평형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법칙을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15편 8장 8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측은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작용의 법칙들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어떤 힘들과 항상 마주친다. 그리고 그 변동적인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에서 결론 하나를 끌어냅니다. 15편 8장 9절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 상위 통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다. 8장의 마지막 문장은 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15편 8장 10절입니다.
성운들은 흩어질 수 있고 태양들은 타버릴 수 있으며 체계들은 사라지고 행성들은 멸망할 수 있지만 우주들은 쇠퇴하지 않는다. 논증의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지식의 실패로 취급하지 않고 더 큰 통제의 흔적으로 읽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검증 가능한 명제라기보다 해석의 선택이며 이 문서가 자료와 신학을 읽는 방식을 잘 드러냅니다. 제9장은 회로를 다룹니다. 본문은 먼저 파라다이스의 보편적 회로가 일곱 초우주 영역에 실제로 스며든다고 밝히고 그 회로를 넷으로 열거합니다. 아버지의 인격 인력, 영혼 아들의 영적 인력, 공동행위자의 마음 인력, 그리고 영원한 섬의 물질 인력입니다. 그 아래에서 기능하는 것은 두 분할 뿐입니다. 초우주 회로와 지역우주 회로입니다. 초우주 회로에는 주영의 지성회로, 반사형의 봉사회로, 신비 관찰자들의 비밀회로, 영혼 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교감회로, 무한영의 순간적 현존, 파라다이스의 방성, 그리고 동력 중심들의 에너지 회로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물리적 회로와 영적 회로가 같은 목록 아래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두 영역은 분리된 세계가 아닙니다. 지역 우주 회로는 셋뿐입니다. 진리의 영, 곧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영, 신성한 봉사자의 회로인 성령, 그리고 보조 마음령들의 지성봉사 회로입니다. 우리 세계에 가장 가깝게 놓인 것이 바로 이 셋이라는 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9장의 후반부는 한 지역 우주가 초우주 연방에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리적 안정입니다. 별과 행성이 평행에 이르고 즉각적인 항성 변태의 시기가 끝나며 궤도가 최종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영적 충성입니다. 그 우주를 주재하는 주권자 아들에 대한 보편적 인정과 충성이 있어야 하고 행성과 체계와 별자리에 조화로운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네바돈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기술합니다. 15편 9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역 우주는 초정부에 인정된 영적 가족의 이런 자격을 갖기는커녕 초우주에 안정된 물리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조차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화자는 이어서 자신들이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진술은 두 조건이 형식적 절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리적 안정과 영적 충성은 서로 다른 영역의 요건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이 둘을 하나의 자격 요건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자격 미달의 사실을 기술하면서도 그것을 배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로 제시합니다. 제10장은 통치 구조를 서술합니다. 15편 10장 3절입니다. 각 초우주는 세 분의 옛적으로 늘 계신 이들이 주재하며 그들은 초정부의 공동 최고 집행자들이다. 그 집행부는 7집단으로 구성됩니다. 앞에 4집단은 파라다이스 3일체에서 직접 기원한 인격들입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10억 명의 지혜 완성자들, 30억 명의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10억 명의 보편 감찰관들입니다. 보편 감찰관들은 우주 검열자라고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집단, 곧 막강한 사자들과 권위 안에 높은 이들과 무수무명자는 영화롭게 된 상승 필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진화세계에서 출발해 하브나를 통과하고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뒤 3일체에 포용되어 이 봉사에 배정되었습니다. 초우주정부 행정부가 진화세계의 자녀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서술은 이 문서의 정치구조가 완전성과 진화의 공동참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격 평의회에는 여기에 더해 대구역과 소구역의 통치자들, 지역우주와 별자리에 파견된 파라다이스의 조언자들, 그리고 7 반사 영상 보조자들이 참여합니다. 11장과 12장은 입법과 사법을 다룹니다. 화자는 유보사와 같은 세계에서 완전성의 전권 정치를 대표하는 존재들과 진화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다고 서술합니다. 집행부는 완전성의 영역에서 기원하고 입법부는 진화우주의 개화에서 비롯됩니다. 심의회는 7위회로 구성되고 가입된 지역 우주가 각 대표 1명을 선출하며 평균 봉사기간은 약 100년입니다. 화자는 오르본턴 역사상 심의기관과 집행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고 밝힙니다. 사법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15편 12장 2절입니다. 지역우주의 아들들은 힐사인간의 생존을 명할 수 있지만 오직 옛적으로 늘 계신 이들만이 영원한 생사 문제에 대해 집행 판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본문은 이 최고법정의 판결에 의견 불일치나 소수
의견이 없으며 상소도 없다고 밝힙니다. 다만 그 이유가 권력의 절차성이 아니라 판결이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해당 주영에 일치된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28편으로 넘어갑니다. 제15편이 구조를 그렸다면 제28편은 그 구조 안에서 일하는 존재들을 다룹니다. 28편 영장 1절입니다. 수포나핌이 중앙우주의 천사무리이고 세라핌이 지옥우주들의 천사인 것처럼 세코나핌은 초우주들의 봉사하는 영들입니다. 본문은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을 세 계급으로 제시합니다. 터티아핌, 옴니아핌, 세코나핌입니다. 앞에 둘은 필사자 상승계획과 직접 관련이 적어 간략히 다루어집니다. 터티아핌은 창조자들이 우주모험을 시작할 때 무한영이 선사하는 천명의 동반자 영이며 우주건축 초기에는 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들입니다. 우리의 논의의 중심은 세코나핌입니다. 이들은 초우주 수도에 기원과 봉사를 두고 반사라는 독특한 기법으로 봉사합니다. 본문은 세코나핌이 신성의 동급과 주상의 잠재력에서 세라핌보다 수포나핌에 훨씬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1차, 2차, 3차라는 구분이 지위나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다만 진행의 순서를 나타낼 뿐이며 세 집단이 활동할 때 동일한 자질을 드러낸다고 명시합니다. 1차 세코나핌은 7유형으로 창조되며 각 유형이 서로 다른 대상을 반사합니다. 공동행위자의 목소리, 7주형의 목소리, 창조자 아들들의 목소리, 천사무리의 음성, 방송 수신자, 운석 인격들, 그리고 예비군입니다. 본문의 서술에 따르면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네바돈 미가엘의 태도를 알고자 할 때 그를 공간을 거쳐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바돈 목소리의 책임자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 기법을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그것이 작동하며 유보사의 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추론의 구조입니다. 위에서 오는 영의 음성과 아래에서 오는 미갈의 음성을 나란히 놓고 아버지의 뜻을 추론하려면 세 분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28편 4장 10절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초우주는 언제나 한 분이나 두 분이 아닌 세 분의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 주관한다. 즉 삼중의 통치는 권력 분산의 장치가 아니라 인식의 조건입니다. 두 분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치 형식이 신학적 인식론에서도 도출된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15편의 정부 서술을 되짚어 읽게 만듭니다. 2차 세코나핌은 7유형으로 나뉘어 지혜의 완성자들과 신성한 조언자들, 우주 검열자들을 섬깁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우주들의 우주에서 조정된 지혜가 모인 보고이며 지혜의 완성자들이 이들을 조율하면 위로부터 신성한 지혜가 아래로부터 실용적 지혜가 함께 쏟아진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분별자는 검열자에게 소속된 유일한 유형으로 반영된 존재의 동기와 목적과 본질을 즉시 드러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강력한 기법의 명확한 한계를 긋습니다. 28편 5장 22절입니다. 다만 언급해야 할 점은 아버지 단편의 지식과 계획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차 세코나핌은 성취의 삼일체화된 아들들에게 배정되며 그중 자비의 기억은 각 존재에게 베풀어진 자비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자비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28편 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소진될 경우 자비의 기억은 그 소신 사실을 증언하고 그때 정의가 개입하며 의가 선포된다. 여기서 반사기법 전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존재들은 감시장치가 아니라 증언장치입니다. 3차 세코나핌은 기원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 신뢰의 존엄성, 봉사의 성결함을 함께 반사하며 본문은 이들이 상승순례자들에게 영윤리와 자비의 실천을 가리키는 교사이기도 하다고 서술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15편은 7조개의 거주 가능 세계를 헤아리는 조직도를 제시했고 제28편은 그 조직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반사봉사의 기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편을 함께 읽을 때 드러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제15편은 각 초우주가 고유한 목적을 표현한다고 말한 뒤 우리 초우주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15편 14장 2절입니다. 오르본토는 사랑과 자비의 우주적 실증이다. 제28편은 그 자비가 감상이 아니라 성장의 자질이며 공정과 공평과 인내와 친절을 거쳐야 도달하는 절정이라고 못 박습니다. 또한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서술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15편 14장 9절입니다. 너희 행성은 거대한 우주의 구성원이다. 너희는 거의 무한한 세계가 있는 가족에 속하지만 너희 구체는 마치 온 실존에서 유일하게 거주하는 세계인 것처럼 똑같이 정밀하게 관리되고 똑같이 사랑으로 양육된다. 이 두 편을 함께 읽은 학술적 의의는 여기 있습니다. 조직도와 통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문장을 지탱하기 위한 논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